자, 먼저요. 어제 헌법재판소가요. 최종 변론일을 다음 주 월요일 날 열겠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대통령 변호인단 측 그리고 탄핵 소추위원 측 입장은 어떨까요?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24일을 정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 좀 더 시간을 달라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한 것을 재판부에서 공정성의 의심을 받기 싫어서 27일로 택일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변론 종일에 마찬가지죠. 45일 만에 그 많은 기록과 그 많은 소추 사유를 다 심리했다는 자체가 저희로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손 변호사님, 애초 대통령 측 변호인단 측에서는 3월 2일이나 3일 날 최종 변론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는데 헌법재판소 이정미 권한대행은 27일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절충점을 찾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묘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양측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좀 수그러뜨릴 만한 그런 절충적인 그런 제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증인신문이 끝나면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에 증인신문이 끝나면 그 마지막 증인신문 결과까지 반영을 해서 최종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또 그걸 제출한 후에 재판이 잡힙니다. 일반적인 민사재판의 경우인데요.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고요. 따라서 굉장히 좀 시간이 사실 한 달 정도 또는 몇 주는 주는 것이 사실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 사건의 특성상 굉장히 신속한 그런 절차의 진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긴 시간을 줄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보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증인들은 아니다. 이미 주요한 사안들은 대통령 측에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 그리고 또 증인들도 다 신문이 끝났다. 그렇다면 이미 제출된 증거자료를 가지고 판단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은 뭐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전에 그 권선동 그 법사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정성 시비가 있는 것들은 좀 더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대통령 측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 과연 헌법재판소에 이런 그 며칠 말미를 더 준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할지 아니면 여전히 그 불만을 제기할지 그 부분은 아마 어제의 재판 결과 과정을 보면은 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좀 첨언을 하면 그러시죠. 결국은 형식적으로 보면은 양측의 의견을 절충해서 공정성을 담보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론은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태껏 많이 나왔지만은 3월 13일 이전에는 8인 체제가 되는데 넘어가면 이제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재판에 대해서 정말로 변수가 많아지고 심지어는 탄핵 심판이 계속 갈 수 있는지 라는 문제 제기가 되고 또 공정성의 시비가 더 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국가적인 혼란이 오니까 차제에 3월 13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리겠다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송 본부장님,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애초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애초 헌법재판소가 제시했던 시간표를 보면 어제까지 16차에 걸친 변론, 어제 마지막 증인심은 마치고 오늘은 양측의 서면 의견을 제출받고 그리고 내일 최종 변론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걸 사흘 늦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대통령이 27일 날 최종 변론할 때 출석할지 여부를 26일까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대통령이 27일 최종 변론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는 더 이상은 연기가 없다. 혹시 이걸 정말 못 박은 그런 의미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할 때는 그 22일까지 대통령 출석 요구를 알려달라. 그리고 없다면은 24일 날 그 최종 변론하겠다 했을 때는 그 대통령이 만약에 출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은 우리가 좀 조정할 수도 있다. 이것인데 이번에 딱 바뀐 것은 그러니까 26일까지 최종 변론의 출석 여부를 밝혀라. 밝히지 않으면은 예상대로 27일 날 하고 만약에 하겠다고 해도 27일 이후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기존 입장과는 완전히 좀 달라졌네요. 못 박은 것이죠. 못 박았네요, 시간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는 27일 이후에는 대통령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대리인단 쪽에서는 네. 오히려 불만이 더 커졌습니다. 아하. 사흘 연장됐다고 해도 네. 사흘 연장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실질 날짜는 하루다 이런 말까지 나왔고 하루죠. 주말이 끼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그런 말까지 했죠. 현재 보면은 180일 동안 최장 180일 동안 심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이제 뭐 80일 했지 않느냐. 아하. 그 최종 선거일까지 해도 94일을 하는 건데 네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의 사정에 맞춰가지고 네. 이거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런 이제 불만인데 네.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3월 13일 이야기죠. 아하. 이 3월 13일은 대리인단 쪽에서는 어떻게든 넘겨서 하고 싶은 것이고 네. 헌재와 소추인단은 안 넘기려고 하는 이 싸움에서 일단은 헌재 쪽의 성기를 잡은 것이죠. 아하. 왜 그러냐면 당초에 대리인단이 요구했던 3월 2일이나 3일 최종 변론이라면은 네. 2주간의 평일을 거쳐서 13일 넘길 수가 있었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넘기는 것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단은 그 헌재의 스케줄대로 네.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죠. 이렇게 되면 이 실장님, 네. 대리인단 측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재 최종 변론에 나가십시오라고 건의할지, 끝까지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고민할지 아마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그 대리인단 측에서 박 대통령한테 출석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내용이 네. 사실 아주 적극적이진 않아요. 출석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 이런 아하. 정도예요. 네. 사실은 대리인단 측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의 진행 과정을 생생하게 옆에서 이 추진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출석해서 이 분위기를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네네. 적극적으로 그 건의를 드리고 또 네. 시간이 지금 27일까지밖에 없지만 네. 시간 여부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나와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대리인단의 입장을 보면 네. 이것이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출석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네. 전혀 안 보여요. 아하. 이것을 보면 사실상 대통령이 지금 출석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리겠다라는 의지보다는 네. 어떻게든 시간을 좀 끌어보려는 의지가 아니었나 네. 싶게 네. 지금 27일 날 사실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스케줄을 영향을 지금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하면 3월 13일에도 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헌법재판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는 출석을 하실까? 네. 과연 아하. 지금 그 의미가 네.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죠.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쳤다? 이미 아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3일이라든지 3월 2일이라든지 더 늦춰서 출석할 수 있으면 네. 출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데 네. 지금 27일이니까 네. 이 변론 기일이 완전히 확정이 됐고 네. 시간을 더 이상 지연한다는 의미는 없어졌죠. 그러니까 27일 날 나온다면 네. 시간 지연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겠죠. 네. 배 교수님 말씀 들어보고 송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헌재 출석할 것인가? 네. 저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7일에도? 네네. 왜냐하면은 네. 출석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 얻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알리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지금 탄핵 심판 일정을 3월 13일 이후로 넘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두 번째, 3월 13일 이후로 연기는 안 된다라고 못을 분명히 박아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기의 이제 입장을 주장하는 것, 그런 이제 공론의 장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그 네.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신문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국회 선추인단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들도 직접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신문을 해야 된다.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신문에 대해서 답변하다 보면 네.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이 설득되기보다는 네. 그동안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의혹, 비리, 불법 네.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근데 조금 그러니까 상황이 한 2, 3일 사이에 바뀐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면 조사 그리고 헌재 출석 네.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이다 아니면 둘 다 할 것이다 둘 다 안 네. 한다 얘기가 나는데 일단 특검 대면 조사는 그 카드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없어졌죠. 카드, 이번 주말까지 뿐이 없으니까요. 특검 네. 활동 시한이 연장이 안 된다면은. 네. 그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가 돌출된 것이 자진 사퇴론이죠. 자진 하야론이 지금 새롭게 돌출이 됐습니다. 네네. 이것은 뭐 정치권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언론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네네.
어떻게 되면 실제로 이것이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지금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살아있는 카드인데다가 최종 변론이 27일인데 그 25일 그 이틀 전 25일이 이번 주말이죠. 주말에 대규모 그 양쪽 집회가 있을 것이고 또 그날이 대통령 취임 4주년이 딱 되는 날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그 자진 하야 카드가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헌재에 나가서 최종 변론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 대통령 직접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은 자진 하야 이 변수와 또 지금 맞물리게 됐어요. 그 자진 하야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는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제 헌재의 16차 변론에서는요. 또 한 사람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김평우 변호사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까요? 엊그제 15차 변론 때 밥 먹을 시간을 좀 달라고 했던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뇨를 앓고 있는데 밥 먹을 시간을 좀 달라 했었는데 그래서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어제도 이 김평우 변호사의 이름이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검색에 상위권에 랭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초콜릿을 많이 가져왔대요. 그러면서 100분 가까이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꺼낸 말들이 지금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짚어볼까 하는데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이른바 헌재 필리버스터 100분 가까이 변론을 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시간을 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국회가 무슨 영문인지 섞어찌개를 범죄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 국회의원들이 야쿠자입니까? 야쿠자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 조직폭력배입니까? 대통령에게 소추 내용도 안 알려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치 탄압이랍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건이라 재판관 9명의 이름으로 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이 일어난다. 탄핵 심판을 결정하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전면 충돌해 서울 아스팔트길 전부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균형감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내전에 들어가 100만 명 이상이 피를 흘린 영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이신 손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 이런 걸 떠나서 일반 재판정에서도 그냥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기 어렵죠. 일단 그 변호사,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라면은 물론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는 것은 임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 없겠고요. 더군다나 지금 서 있는 입장이 대통령 측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주장, 즉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설령 잘못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장을 하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변호사의 임무이기 때문이겠죠. 지금 그러한 노력을 저희가 폄하하거나 그러한 노력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런 표현 자체가 과연 합당하냐? 또한 실제로 이 탄핵 사건 관련해서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실제로 주변에 이런 여러 그런 법조인들도 저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가? 또한 또 과연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득되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즉 요약하자면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변호사를 비난하면 안 되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제의 그런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은 긴 시간 동안 1시간 넘게 했던 발언들은 과연 법조계의 원로로서 후배들이 보기에 정말 저렇게 헌법재판을 임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효과적이구나.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됐을 때 저렇게 따라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배 교수님. 네네.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 옳은 말 했네. 아주 속 시원히 잘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론이라는 거는
피청구인을 위해서 해주는 게 변론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과연 이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을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은 판사 출신으로서 품격을 지켜야 되는데 이분의 변론에서 사용됐던 용어가 과연 판사 출신의 용어인가 라는 부분에서 좀 굉장히 저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변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선동에 가까운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재밌는 게 누구냐면은 소설가 우리나라 대문호 김동리 씨의 아들입니다. 아, 그런가요? 등신불순. 근데 이제 김동리 씨 같은 경우는 친일파 행적하고도 전혀 정말 잡음이 없을 정도로 소신의 길을 걸어온 그런 존경받는 문호인데 굉장히 이런 분이 어떤 변론을 통해서 진짜 참다운 변론하는 게 아니고 선동하는 걸 보고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태극기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이나 또 촛불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 모두 다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탄핵 심판도 하나의 국론 통합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국정농단의 사태를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바로잡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국론 분열로 가면 안 되고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송 본부장님이 김평우 변호사의 얘기를 보면 탄핵을 만약에 재판부가 인용하게 되면, 즉 탄핵을 인정하게 되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전면 충돌해서 서울 아스팔트 길 전부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다. 사실 내란에 준하는 사태 일어나고 거의 뭐 시가전 일어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북한 쪽이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서울 불바다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심지어 그 이야기까지 생각이 납니다. 좀 너무 가한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나든 기각이 나든 인용이 나든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서 극한 혼란 상태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거 부추기지 마라. 광장에서 빠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인단이 여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간다고 해서 변호인단까지 여기 광장으로 지금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특히 김평우 변호사 같은 거는 아까 김동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또 장인이 국회의원을 지냈어요. 국회의원을 지내고 대한변협회장도 했고 그런 분인데 이렇게 극한 발언을 쏟아놓는다. 그러면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하는 이유. 첫째는 지금까지 어제 필리버스터 했다고 이야기도 나왔는데 헌재 필리버스터. 지금까지는 시간 끌기 이야기했지만 시간 끌기는 이제 소용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헌재가 로드맵을 딱 정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왜 하느냐? 이 하나는 만약에 인용이 됐을 경우에 불복 명분을 쌓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헌재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강일원 주심이 일방적으로 했다. 그리고 어제 심지어 국회까지 되돌아갔어요. 국회 의결 과정에서 뭐 문제가 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뭐 국회 관계자들을 정인 신청을 했어요. 기각이 돼버렸지만은 어제 그런 식으로 일단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불복 명령을 불복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결정이 바뀔 이유는 없죠. 그렇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인용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나마 남아있는 보수청을 하나로 좀 결집을 하는 효과 그런 효과까지 강범위하게 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셈법이고 정치적인 저희들의 해석이고 이렇게 강하게 나와서 절차상의 문제를 삼고 하면은 헌재의 실제 결정 과정에 인용이나 기각이나 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겠죠.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어제 김평우 변호사가 100분 가까이 이른바 헌재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이란 단어는 삼족을 멸하기 위해 만들어낸 탄핵 용어다 했는데 삼족 하니까 누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갖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발휘하고 탄핵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선장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나와. 야 대박이다.
이 실장 제가 하나 마저 읽어드리고 이 실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선 조직 표현 관련해서는 깡패 조직, 첩보 조직에서 쓰는 말이다. 국정농단이란 단어는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도 없는 말이다. 삼족을 멸하기 위해 만들어낸 탄핵 용어다. 그러면서 권성동 소추위원에게 아니 이 정도 법률 지식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이 법정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었지만 법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 많고 사실과 달라 반박 자체가 오히려 헌법재판의 격을 떨어뜨려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답니다. 말씀하시죠. 네. 경국대전에는 안 나옵니다. 저도 뭐 어떻게 잠깐 찾아봤는데 경국대전에는 안 나오나 그 이전에 맹자에 나옵니다. 맹자의 공손추의 이 부분에서 나오는 말이고 사실상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뭐 탄핵용으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쓰였고 농단이라는 말 자체가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뭐 소개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덕이에요. 언덕에서 이제 이 낭떠러지 한자에서 이 시장에서 높은 데 이렇게 서 있으면 어디서 뭐가 이 물건의 흐름이 좌우되는 걸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들어가서 자기가 그 본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취한다 해서 그런 뜻으로 이제 농단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사실상 뭐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뭐 비선 조직이 첩보 조직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법률 용어는 아니죠. 하지만 법률 용어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계속 그런 형태가 있어 왔고 그런 말들이 분명히 있어 왔고 국어사전에 표제어로도 등록돼 있습니다. 만들어진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렇게 그 좌충우돌 하는 이유가 사실상 프레임을 바꿔보자. 이건 뭐 공장님이 좀 전에 말씀을 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법리 다툼으로서 탄핵의 어떤 정당성, 어떤 탄핵 기각의 정당성을 논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잘못됐다. 사실 이 말을 하려면은 이 재판에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김평우 변호사가 나중에 지금 합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다가 자기가 더 이상 이걸 지켜봐서는 안 된다. 그러고 들어와서 이제 이거 책도 펴내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바꿔보자라는 거죠. 아예 절차부터 바꿔서 지금 어저께 한 1시간 반짜리 필리버스터의 어떤 내용이 압축이 돼서 퍼날라지고 있어요. SNS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섞어치게 이 표현이 아주 대히트입니다. 이 SNS상에서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히 속이 시원하다. 이거 정확한 표현이었다. 맞다. 이게 13개 항목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한꺼번에 13개를 찬찬히 읽어보지도 않고 한꺼번에 그거를 또 투표를 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사실 절차상의 어떤 문제 제기로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것이. 그럼 앞으로 탄핵 절차에 있어서 이런 점들이 보완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제기를 한다는 것은 목적이 다분히 있죠. 뭐 말씀하신 목적. 그러니까 불복종 운동의 타당 이 명분을 주기 위한 것과 앞으로 남은 어떤 기간 동안 이 프레임 자체를 법리 다툼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중환 변호사한테도 야단을 쳤잖아요. 이중환 변호사 똑바로 해 하고 야단을 친 이유도 사실은 앞으로 이쪽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한 뭐랄까요? 그렇게 선언한 셈이겠습니다. 저 빨간 원에 있는 사람이 바로 김평우 변호사인데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배 교수님 말씀 쭉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손 변호사님 말씀도 들어보고요. 김평우 변호사가 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저희가 조목조목 소개해드린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 읽어드릴까요? 국회의원들과 대리인단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누구겠냐? 바로 여자 하나다.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관은 약자를 생각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 성경에도 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 7시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아나? 무슨 짓이란 건 저희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김평우 변호사가 하고 있어요. 7시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아나? 대통령 한 사람, 더구나 여자 대통령이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를 10분 단위로 보고해? 말이 되나? 세상 사람이 알면 웃는다. 배 교수님 말씀 듣고 손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김평우 변호사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여자 하나로 지칭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고요. 본질을 굉장히 호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하나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최고 원수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가의 권력, 네. 국가의 조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한 네. 국정농단 사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구속을 시킨 이유도 원래는 이제 불구속 수사 원칙인데 사안의 중대성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국가 권력 또 국가 조직, 기구를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굉장히 네.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김평우 변호사가 100분에 가까운 이제 필리버스터, 네. 굉장히 저급한 용어, 선동적인 말을 한 거는 이제 우리 그 송 본부장님이 나중에 시민 불복종 운동 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진영 대결로 나가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전에 또 하나 더 있는 게 네. 지금 대리인단 집단 사퇴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출석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네. 플러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집단 사퇴를 함으로 인해서 또 한 번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나려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을지 그 네. 부분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여성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지지를 해달라라고 하는 공식적인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네.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게 헌법적으로 어떤 판단 받는지가 핵심인데 이걸 자꾸 여성, 약한 여성 이런 쪽으로 간다면은 말씀 이거는 중에 죄송해요. 저 자막 좀 보세요. 헌재가 약한 여자 편 안 들고 국회 편 든다. 이게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무런 말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이어가셔도 됩니다. 우선 여성이 약하다는 말도 이제는 뭐 수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핵심적으로 그 부분을 보아야 된다라는 점도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제 김평우 변호사는 네. 사실 실제로 해야 되는 주장, 해야 되는 변론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쓸데없는 이야기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필요한. 네. 왜냐하면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정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매우 적은 부분만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그런 그 변론을 갖고 또 이제 긴 시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복원돼서 나왔고요. 또 이제 그 음성 파일도 제출이 됐고 녹취록도 제공됐습니다. 게다가 정운성 전 비서관이나 안종범 전 수석처럼 대통령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도 나왔는데 이것들 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은 아니었습니다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시킨 일을 그대로 했다, 전달만 했다, 가구 역할을 했다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요. 명확히 존재하는 증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고 또한 그 근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언급은 없고 다만 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제 폄하하는 발언만 늘어놓았다. 제가 볼 때 큰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큰 가치가 없는 말만 100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실장님? 예, 약한 여자라는 표현은 사실상 여성계에서 정말 들고 일어나야 될 표현입니다. 자, 약한 여자라는 표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남성 우월주의입니다. 남성은 강하고 여자는 약하고 남성은 여자를 보호해야 하고 이것은 사실상 마초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 남성이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해줘야만 한다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약한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결코 여성을 제대로 대접하는 그런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양성평등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계속 시키는 이유가 여성을 언제나 뭐 이렇게 아내의 모습으로만 그리고 직장인으로 안 그리고 또 여성을 언제나 부엌에 있는 존재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면서 우리의 딸들에게 우리 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자를 약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여자인데 라고 표현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대통령의 여성성을 지금 왜 다시 강조하느냐. 이거 김평우 변호사가 처음이 아닙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그런 말 했죠. 여성으로서의 사생활도 고려해달라. 그러네요. 이야기했죠. 김기춘 전 실장도 여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 대통령. 이게 뭐냐면 세월호 7시간과 연결돼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자가당착입니다.
어땠어요? 네. 자가당착이죠. 이거 지금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간접 집무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시술이나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변호인들이 계속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그러면서 세월호 7시간을 하나하나 밝혀야 되냐? 그러면은 여성으로서 뭐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성이 할 수 있는 그 그러네요. 7시간 동안. 네. 그런데 지금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다.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간접에서 정상적으로 보고받고 집무실에 네. 있었다. 그러네요. 이거하고 여성으로서의 사생활하고는 완전히 충돌되는 그러니까요. 이야기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요 얘기 해볼까요? 손 변호사님께 가볼게요. 어제 김평우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명 변호사인 청구인 측, 즉 탄핵 청구인 측 대리인이 발견 못한 부분을 재판관이 발견해서 꼬집어줘요? 어련히 알아서 끝낼 걸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떠요? 이걸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냐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얘기하는데 그다음 뭐라 그러냐 강일원 재판관한테 그건 청구인 즉 탄핵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지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정미 권한대행이 말씀이 지나치다 수석 대리인이라는 말 감히 할 수 없으시죠 했더니 죄송하게 됐네 이거 판사 선배니까 약간 반말투로 했나 봐요 죄송하게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 발언이 있고 나서요.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대요. 헌재가 졸속 재판하고 있다. 국회 측에 편향된 진행을 하고 있다. 일단 손 변호사님 기피 신청이라는 게 뭡니까? 헌법재판소법 24조의 규정이 있는데요. 네. 헌법재판관에게 이제 그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네. 이제 그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나 이 재판관한테는 공정하지 못하니까 재판 못 받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네. 따라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한 것인데 네. 하지만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10분 내지 15분 사이에 네. 각하 결정을 합니다. 안 받아들인 거예요? 각하라고 하는 것은 네. 아예 그 판단조차 할 필요가 없다 아하, 이거는 네.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네. 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민사소송법에 있는 그 기피 관련된 규정들을 준용하는데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45조에 네. 기피 신청의 목적이 네.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네.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어제 판단은 네. 어제 있었던 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네.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아하.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네.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판단할지 네. 어떤 여론의 네. 여론이 어떻게 볼지는 아마 모든 분들의 판단이 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 교수님께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들어볼게요. 이제 한 10분 정도, 이 기피 신청 있고 나서 10분 정도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8명이 전체회의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적법하지 않다 해서 각하를 했고, 들으신 것처럼. 이정미 권한대행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모욕적 언사에 대해서 참고 진행을 하고 있다. 품격 있게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평우 변호사, 정기승 전 대법관 두 분 어르신은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해보셔서 착오가 있는 것 같다. 법정에서 주심 이름까지 특정해 편파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보기 어렵다.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사설들 좀 볼까요? 신문 사설 제목들이 보겠습니다. 경향. 재판관 모독한 박 대통령 대리인 행태 도를 넘었다. 국민.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 심판을 진흙탕 만들려 하나. 동아일보. 박 대통령 헌법재판소까지 농단해서 안 된다. 서울신문. 헌재 출석 특검조사 사실상 거부한 박 대통령. 세계일보. 진실 규명이 위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촉구한다. 조선일보. 대통령 측 아스팔트의 피. 경악할 법치 거부 선동이다. 한겨레. 마카파식 떼쓰기에도 탄핵 열차는 간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지금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 100분 변론을 통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탄핵 제도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 소추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판부의 공정성.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재판부의 공정성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아시는 네.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입법, 사법, 행정에서 각각 3명씩 해서 네네.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는 대통령 몫이 3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한철 헌재 전 소장 같은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해가지고 헌법재판관 소장이 된 건 재판소장이 된 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조차도 오히려 지금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 편을 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절대적으로 사실은 구성원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유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심 재판관을 향해서 국회 대리인이냐 또는 뭐 대변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정말 헌법재판부를 모독하는 그런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이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도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지만은 오로지 현재의 헌법재판관들은 법과 또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하리라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혹시요, 이 실장님. 이런 추정을 해보는 게 무리일까요? 혹시 무리라고 하면 저를 꾸짖어 주시고요. 뭐냐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헌법재판관들의 이 모욕적인 언사를 함으로써 감정까지 자극하는 것은 혹시라도 탄핵 인용 판결이 날 경우 헌법재판관들이 개인적 감정에 치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공격할 근거, 빌미를 만들기 위함은 아닐까요, 혹시? 충분히 그럴 지금 소지가 보일 정도의 어저께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평호 변호사만이 아니었죠. 연달아 3명이 장장 뭐 수시간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의 요지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가장 목놓아 이야기했던 게 공정성이었어요. 이 재판 진행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더군다나 8인 체제, 7인 체제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똑같은 어떤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이 있었어요. 8인 체제 하에서 그 위헌 아니냐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때 9인 체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그 합의가 있었어요. 이 재판관들끼리.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고 뭐 예상을 했거든요. 아무튼 지금 법리 다툼을 포기하고 아예 포기한 상태일 것 같아요. 포기하고 이 절차상의 문제와 공정성의 문제로 이 프레임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첫 번째 자신들이 노렸던 그런 이 지연 작전 그거는 이제 실패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로 봤을 때 기각보다 인용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은 바로 불복종이라든지 혹은 뭐 시민운동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또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8명의 체제도 사실은 위헌이다. 9명인 것은 그러니까 헌법에서 9명이어야 되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3인, 3인, 3인의 추천 제도를 통해서 가장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공정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이다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이 결정을 만약 인용이 되면 다시 불복하려는 그런 기반을 쌓아가려는 그 의도가 충분히 엿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과거에 현재 재판관 9명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헌재에다가 소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9명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정원이 없어서 8명한테 재판을 받았는데 이거 아니다 해서 했는데 그때 5대4로 기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준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만약에 지금 인용 결정이 되면 대통령이 바로 탄핵이 파면이 되고 바로 대선이 실시가 되는 과정에서 다시 그것을 또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논리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리인단이 파상적으로 공격을 막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앵커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러니까는 정치적 판단을 하지 말라. 법적 판단을 해라. 왜냐하면은 이게 뭐 촛불만 있는 게 아니다. 태극기도 있다. 만약에 인용됐을 때 태극기 어떻게 감당할 거냐. 뭐 이런 메시지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법리가 아니고 정치로 몰아간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리인단 쪽입니다. 계속 처음부터 이 법리로 안 하고 여론전을 했거든요. 대리인단이. 그러니까 일반 법조인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딱 법리적으로만 따지면은 좀 애매하다. 애매하다는 이야기도 여러분이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파면을 시키는 문제인데 애매하면 안 되죠. 명확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대리인단들도 그런 판단을 했다면은 법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여론전은 정치권의 친박에게 맡기고
법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네. 대리인단도 처음부터 여론전으로 갔기 때문에 네. 지금 꼬여버린 거죠. 아하. 결과적으로는 네네. 어떻게 꼬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론전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여론전으로 몰고 네. 가는 그런 양상이에요. 손 변호사님께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지금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기를 내일 모레 오는 27일로 최종 결정하면서 네. 이렇게 되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 이게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중앙일보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3월 13일, 즉 퇴임 날짜인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날짜인 3월 13일에도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제목이 실렸던데 이게 네. 실제 법적으로도 가능합니까? 퇴임 날?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요. 아하. 게다가 이 퇴임하는 그날 당일뿐만 아니라 네. 퇴임한 후에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어허,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무조건 선고를 해야만 이정미 재판관의 이제 그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하. 네, 실제로 그 3월 퇴임하기 전까지 평결 절차에만 응하면은 평결 절차에만? 네. 평결 절차 임하면은 아하. 그다음에 그 퇴임 후에도 선고는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네네. 이렇게까지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그 통합진보당 위원정당 해산 절차에도 이제 그 결정을 이제 선고했는데요. 그날도 이제 그 해산할 수 있다, 해산 대상 아니다라는 양쪽의 그런 그 결정문을 다 써놓고 네. 선고하는 날 직전에 이제 그 평결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직전에 이제 평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바로 선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전에 유출됐을 경우에 일어날 네.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거기에 준하는 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한 사안인 이번 탄핵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따라서 3월 13일을 넘겨서도 선고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네.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네. 또한 3월 13일 이전에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의 의지는 적어도 3월 13일까지는 아하. 선고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손 변호사님 하나만 마저 더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대체 탄핵 심판 선고일을 네. 언제 하겠다라고 좀 알려주면 좋을 네. 텐데 그럼 네. 불확실성도 없어질 텐데 네. 그 선고일을 공고하는 건 대체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마지막 이제 그 변론기일이 종결되고 네. 변론기일이 끝나고 이제 변론이 종결되면 이제 네. 선고일도 이제 알려주게 되니까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논란은 이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지금 선고일을 이제 미리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아직까지 재판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좀 더 미뤄져서 2월 27일이죠. 27일에 마지막 네. 변론기일이 열린다고 했습니다만 네. 그것도 아직까지는 예정인 거고 계획에 불과합니다. 아하. 따라서 뭐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그 전에 재판이 끝날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그 후에 끝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러한 재판 진행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재판관들이 이제 그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언제 선고될 것이다라고 그러면 미리 알려줄 예전에 수는 없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네. 심판 때는 언제 네. 그때는 언제 선고 그때는 이루어졌습니까? 최종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14일 후였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이때도 그 사흘 전에 선고일이 공개됐다라고 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런 저런 전례가 있기 네. 때문에 아하. 네. 이번에도 저 정도의 그런 전례를 따르지 임박해서 않을까라고 결정할- 예상됩니다. 네. 임박해서 결정할 수 물론 있어요. 우리가 전례가 저때뿐이 없기 때문에 네. 저때에 따라서 사흘 전에 그 선고 날짜를 그 이야기를 하고 네. 또 그 2주 있다가 평의하고 작성문 만드는데 2주가 걸리니까 2주 있다가 한다고 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뭐 사흘 전에 그 발표를 한다. 그 언제 결정을 한다. 발표를 한다. 또 하나는 딱 역산을 해서 27일 날 최종 변론이 끝나고 14일 후 그 3월 13일 날 선고가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사흘 전에 한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지만은 네. 지금은 그때는 기각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양쪽이 극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그 임박해서 말할 가능성이 크고 왜 네. 그러냐면은 미래 하면은 또 헌재 재판관들에게 신변의 위협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헌재 쪽에서 헌재 재판관들에게 경호 요청을 했죠. 지금 24시간 경호를 붙였대요. 경호를 붙였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그 선거 임박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네네. 또 산술적으로 그 최종 변론 후에 14일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랬지만은 그때 당시에
했던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때 14일 동안 평일을 했던 노하우, 네네. 또 그 작성을 했던 그 결정문 작성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앞당길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모양새 없게 네. 이정미 재판관이 나가는 3월 13일 딱 맞출 필요가 없어요. 네. 그 앞에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네네. 자, 이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배 교수님. 네네. 지금 이제 탄핵 심판, 헌재의 일정대로라면 지금 탄핵 심판의 날짜가 거의 이제 윤곽이 잡혀가는데 네. 지금 난데없이요. 대통령이 탄핵 선고 전에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그 진원지가 지금 여당 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호택 원내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청와대가 이 자진 하야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걸로 들린다. 대통령은 현재로선 하야라든지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미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에서 검토를 한 걸로 들린다. 대통령 현재로선 하야라든지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미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앞뒤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제가 볼 때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네. 범여권의 두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청와대 교감설에 대해서 부정을 안 했어요. 네. 뉘앙스를 남겨두겠다. 네. 이 얘기는 사실은 청와대하고 교감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교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으로 나눠졌습니다만은 탄핵을 둘러싸고 네. 그 이전만 해도 결국은 한 식구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서로 소통의 라인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론이 네. 나돌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 불가피하다, 확실시된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뇌물죄로 특검이 지금 피의자로 입건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강제 수사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그걸 피해야 되는 마지막 수가 정치적인 해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은 탄핵 인용 직전에 그러면은 본인이 명예롭게 자진 사퇴를 하겠다. 그리고 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3차 국민 담화를 통해서 네네. 4월 퇴진, 6월 선거의 큰 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일임하겠다라고 네. 밝혔기 때문에 이 자진 하야, 자진 사퇴론이 이제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네. 미국의 경우 닉슨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원에서 네. 탄핵이 됐고 상원에서 탄핵이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에서 네. 마지막에 네. 본인이 사임을 해가지고 네. 결국 탄핵을 면한 네.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실장님께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네네.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정호택 원내대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어제 YTN 라디오에 그 인터뷰했던 거예요. 탄핵이란 것은 마지막 사법적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으로 가지 말고 여야가 정치력 발휘해서 이 문제 풀어야 한다. 대통령 자진 하야와 여야의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자들이 달라붙었을 거 아니에요? 네. 청와대 하야를 권유할 생각은 없나? 그랬더니 여러 가지 조금 뭐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기가 점점점. 네. 청와대와 교감한다는 뜻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점점점. 뉘앙스만 남겨놓겠다. 왜 이렇게 선문단 같은 말을 합니까? 자, 이 말들을 한번, 이 말들에서 유추를 한번 네네. 해보죠. 자, 요 상황에서 또 다른 상황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정병국 대표하고 추미애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아마도 추미애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항의를 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사실은 자진 하야를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저기를 했겠죠. 추궁을 했겠죠. 아니, 당신네 원내대표는 도대체 지금 자진 하야를 왜 얘기했어? 그랬더니 정병국 대표가 한 말이 재밌어요. 이거는 저쪽 그 주호영 우리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해서 추미애 대표가 그런 소리 안 나오게 해. 거의 그 분위기로 마감이 된 것 네. 같습니다. 네네. 자, 여기서 봤을 때 어쨌든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바른정당에 그다음에 정우택 원내대표하고는 자진하야라는 이슈를 갖고 만났다는 거는 지금 팩트로 있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자, 그다음 이 정우택 원내대표의 처음 발언 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네. 이미 네. 대통령 이렇게 두 가지 말이네. 두 가지의 이 두
문장이 서로 좀 배치된 문장이에요. 그렇죠. 네.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은 청와대에서는 이미 자진 하야를 검토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네. 해놓고서는 네. 그 다음 문장은 뭐냐면 전혀 그렇죠. 검토하지 하야라든지 않는다. 자진 사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에서는 마치 검토한 것처럼 얘기해놓고 뒤에 얘기해서는 근데 네.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다. 네. 이 얘기는 제가 그 정가에서 들리는 이야기와 또 몇 가지 이런 어떤 추론을 해보면 이겁니다. 일단 왜 당 원로들이 4.13 총선 이후에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네. 원로들이 나서서 하야 프로그램을 짜라라고 네. 한 적이 있어요. 그랬죠. 그 이후에 그 원로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네. 지금 이 대목에서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든 기각 결정이 나든 네. 이 불복종 어느 한쪽은 불복종을 할 것이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그 1년 동안은 계속 이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네. 없으므로 이 고리를 대통령이 푸는 게 어떠냐라는 네. 공식적인 건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네. 더군다나 이 양쪽 여당의 네. 이 두 원내대표가 이것과 네. 관련해서 네. 성대를 좀 맨 것 같고요. 아하, 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청와대는 실질적으로는 그 생각 없다라는 이 대답을 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에서는 네. 지금 굉장히 수기를 네네.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진 사퇴설, 즉 하야설이 나오니까 야권은 당장 들고 일어납니다. 뭐라고 하냐? 하야설은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 대리인안의 시나리오 클라이맥스는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하야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연인가? 거대한 시나리오의 시작에 불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지금까지 언행으로 봐서 하야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한다. 청와대는요. 자진 사퇴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야라니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고 하야와 관련한 이야기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난해요. 박 대통령이 직접 퇴진 관련 얘기를 대국민 담화 때 3차 대국민 담화 때 내비치긴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네, 송 본부장님 말씀 이어가실까요? 네. 예, 그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죠. 네, 3차 담화인데 네. 이것이 진퇴 문제 국회에 맡기겠다. 네. 이것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증계 원로들의 건의 4월 사태, 6월 그 대선 네. 이 건의를 수용을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야권이 바로 그것을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12월 9일 날 탄핵안이 가결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지금 아까 뭐 거대한 시나리오 야당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거대한 시나리오가 중요한 것이 청와대와 여당이 교감을 해서 거대한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냐, 여당 혼자 짜는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좀 전에 그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일된 굴뚝이 연기가 나냐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요즘 당청 관계에 보면 안일된 굴뚝이 연기가 나요. 아하. 뭐냐면 정우택 그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자진 탈당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와 상의를 했다. 네.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 이번에도 그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는데 청와대에서는 일국의 가치도 없다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대통령 그 청와대 누구와 이야기를 했는지 네. 과연 어느 정도 수준과 이야기를 했는지 이 문제가 남아 있고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진 하야가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해주면은 그 패족 위기에 몰린 친박들이 그나마 명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탄핵에서 인용이 돼서 나가는 것보다 네네. 파면되는 것보다 네. 예, 그런 그런 의도가 좀 묻어 있는 그런 발언 같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이 문제는 네. 내가 자진 사퇴할 것이냐 네. 아니면 탄핵을 기다릴 것이냐 네. 이건 대통령의 의지죠. 네. 대통령의 의지인데 이 대통령의 의지를 누구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네. 실제로 현실화될지 이것은 아직은 좀 불투명하죠. 네. 잠시만요. 하나 속보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 와중에도
곳곳에서 시계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유승준 씨가 2심에서도 졌네요.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소송을 냈잖아요. 그런데 역시 재판부는 안 된다, 비자 발급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네. 네, 공장님 말씀을 조금 보완하면 그러시죠, 네. 청와대도 지금 기류가 강온으로 보여요. 청와대 일각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청와대 일각에서는 국민적 타협이 전제된다면이라는 네. 가정을 해서 그런 가능하겠지만 네. 그러나 국민적 타협이 가능하겠느냐 이거거든요. 네. 여기서의 국민적 타협이란 뭐겠습니까? 사실은 딜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도 의지지만 사실 네. 야권에서 공식적으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아니 대통령을 어떻게 사면해? 재판도 안 했는데 야권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거의 촛불 민심 뭐 등에 이렇게 없고 사실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 국민들에게 이제는 대통령 봐주시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긴 못하더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협의 어느 정도의 어떤 수준의 이 교감이 있다면 네.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게 또 청와대 일각에서의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강온 여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좀 갈리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왠지 이게 좀 갈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네. 지금 자진 하야를 하면 당장 기다리는 게 뭡니까? 사법처리입니다. 사법처리죠. 당장 뭐 특검 기한 아니면 특검에서라도 할 수 있고 끝나면 또 일반 검찰에서도 할 수 있는 사법처리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이 다 근저의 결정 기다리지 않고 하야를 한다면은 이 사법처리에 대한 어떤 좀 담보랄까? 그러니까 정치적 사면이 네. 담보가 되면은 이게 논의가 빨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정치적 사면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선언적 의미뿐이 없지. 뭐 여야 지도부가 모여서 하야하면은 검찰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율을 하느냐 네네. 그게 문제가 좀 되고 있을 배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까지만 들어보고 다른 얘기 해볼게요. 네네. 네, 저는 이제 우리 송 본부장님하고 좀 다른 게요. 이 박근혜 대통령 자진 사퇴 하야로는 새로운 카드가 아니고 이미 나왔던 카드입니다. 그러면 이게 죽었냐 하면 계속 살아있는 카드죠. 결국 이제 시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한 것은 이게 사전에 리크가 돼버리면은 전격 사퇴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카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계속 안 한다 하다가 네. 극적으로 자진 사퇴 카드를 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이 자진 사퇴를 하면은 얻을 게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분명히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얻을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이 그러면은 지금 범여권에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은 얻을 게 있느냐 분명히 있는 거죠.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탄핵이 인용돼 버리면은 네. 국정농단의 비호 세력으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네. 그걸 피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 하야 카드를 낸다면 언제 내겠느냐? 그건 제가 볼 때는 현재 선거 직전에 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직전에 내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전에 내도 계속적으로 탄핵 심판은 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네. 주장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네. 이미 대통령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헌재 심판인데 네. 대통령이 사퇴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헌재 탄핵 심판이 중지가 될 경우에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자진 사퇴를 하게 되고 조기 대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순간까지는 네. 그 사이까지는 검찰에서도 기소를 하지 않고 이걸 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만에 하나 정권 교체가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야권의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도 네.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처벌하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대통합으로 가야 되고 현실적으로 지금 태극기 집회 세력이 있고 촛불 집회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 카드를 헌재 탄핵 심판 선고 전에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망이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최순실 씨가 대포폰을 사용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통화도 했다.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이 대포폰을 품에
꼭 안고 잘 정도였다는데 누구 얘기를 통해서 이런 게 드러난 겁니까 지금? 네, 굉장히 입을 열지 않으면 이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실들이 묻힐 수 있었는데 네. 적극적으로 진술을 특검에 해줌으로써 사실이 드러나게 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죠. 바로 조카 장시호 씨입니다. 아, 특급 도움이라 불리는. 네.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최순실 씨가 대포폰을 사용했다. 네. 이것도 단순히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언제든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게 잘 때도 품에 안고 잤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네. 굉장히 이 대포폰이 중요한 물건이었고 중요한 사람과의 연결 수단이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일화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 실수로 이제 그 변기에 빠뜨렸는데 이거를 말리기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 드라이기로 말리는 모습을 봤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이게 중요한 그런 네. 연결 수단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네. 장시호 씨가 했던 이야기가 과연 진실인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네. 아무도 이런 세부적인 네. 은밀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시호 씨가 했던 이야기들이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포폰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휴대폰 변기에 빠뜨리면 사용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드라이로 말렸다네요. 그렇죠. 우리도 가끔 가다가 어디 뭐 바닷가 놀러 가서 빠뜨린 적이 있는데 네네, 빠뜨리면 거의 못 씁니다. 네. 못 쓰는데 어쨌든 혹시 빠뜨릴 뻔했던 물에는 닿지 않았던 네. 살려보려고 네. 노력을 했다. 노력을 그렇게 볼 수도 네네. 있죠. 이거 네. 없어지면은 네. 이게 당장 연락이 안 되니까는 살려주려고 만년까지 노력을 했다. 그렇게 좀 우리 읽히네요. 사파 선생님 참 잘 그렸네요. 저렇게 좀 난감한 표정의 최순실이었을 것 같은데 앞서 그 일화 중에 장시호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일화를 소개하는데 또 한 번은 최순실이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이 대포폰을 잃어버렸대요. 아니 그 중요한 대포폰을 왜 잃어버려요? 잘 간수하지. 혹시 누군가 주워서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이 대통령입니다라고 말하면 나는 오바마 대통령이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 장시호 씨가 농담을 했다가 이모 최순실에게 크게 혼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실장님. 네네. 장시호 씨가 바로 이 대포폰을 네. 발견을 해서 이 네.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최순실 씨가 이렇게 대포폰을 이렇게 맨날 누르면서 네. 대통령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네. 그 패턴을 읽은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건 42에 땡땡 이 번호다 하고 검찰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아하, 네. 즉 저렇게 이모를 보는데 이모가 잘 때도 품고 있으니까 네. 진짜 저건 중요한 번호가 담겨 있을 거다 네. 해놓고 이모라고 적힌 그 대통령의 그 번호까지도 다 이렇게 이 검찰에 알려줬는데 네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전체적인 이번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네. 큰 또 하나의 변곡점입니다. 네. 태블릿 PC 못지않게 제2의 태블릿 PC도 굉장히 큰 모멘텀이었지만 이번에 독일에 도망가 있을 그 당시에서도 대통령과의 127차례에 걸친 통화를 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큰 어떤 또 네. 증거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예. 손 변호사님. 네. 대포폰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만 대포폰 개설 자체도 혹시 불법입니까?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에 네. 규정이 있습니다. 뭐 30조, 32조에서 등등 규정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규정이.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대포폰을 만들어서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했고요. 네. 또 그것도 모든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금융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냐 네. 등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해석은 그동안에 네. 만들어서 제공한 사람은 처벌하되 받아서 쓴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개정안도 발의됐는데 이 개정안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받아서 쓴 사람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볼 때 규정이 애매하지만 단순히 받아서 쓴 사람은 현행법상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우세하거든요. 네. 이런 걸 볼 때 만약에 대통령이 최순실 씨로부터 대포폰을 받아서 썼다 하더라도 네. 이 부분을 처벌하기는 어려운 게 네. 현재로서는 우세한 해석입니다. 지금 그런데 배 교수님, 네네. 최순실 씨 측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얘기로는요. 최순실 씨가 윤전추 행정관 명의의 차명 전화로 청와대와 연락하고 통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전해들은 얘기를 최순실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최 씨와 박 대통령이 몇 차례 통화했지만 그 횟수는 대통령 취임 이후 10차례가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답니다. 이 말을 믿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최순실 씨는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도 네. 부인하는 전략 아닙니까? 네. 그리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고 아하. 더 나아가서는 아예 이제 출석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강제로 소환해서 특검이 조사를 하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 정황으로 볼 때 최순실 씨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이게 결국 이제 장시호 씨 그런 건데 네. 실제로 장시호 씨가 대통령하고 통한 건 아니고 장시호 씨 어머니 최순득 씨가 네. 대통령이 계속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전화를 하니까 결국은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정근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570회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차명폰이죠. 네. 이 차명폰을 가지고 통화를 했다는 것은 국정농단의 구체적인 증거라고 보고요. 네. 더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최순실 씨가 독일에 도피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173차례나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뭘 통화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증거인멸이라든지 이걸 이제 감추기 위한 그런 대책을 논의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태블릿 PC의 경우도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본인은 절대 쓸지도 모른다라고 했지만 제2의 태블릿 PC가 드러났고 동선 따라서 이게 태블릿 PC가 같이 움직였고 그래서 이제 이 차명폰 관련해서 특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명분을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이번에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수사가 연장이 돼야 되겠고 또 청와대 지금 범죄의 어떻게 보면 모의 장소 또 진행 장소의 중심인데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 요거 하나 갈게요. 요거 하나 얼른 손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하시고 싶었던 말씀 좀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최순실 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봤더니 외부에서 책도 전혀 못 받고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달라. 변호인 외 접견 금지를 좀 풀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답니다. 최순실 변호인은요. 많은 지탄이 있지만 대역죄도 아니고 인멸할 증거도 없는데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금지한 것은 국가의 수준에 비춰서 맞지 않는다. 왜 지금 손 변호사님 변호인 외 접견 금지를 하고 있습니까? 검사가 신청을 했고요. 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변호인 외에 다른 일반인도 그 규정에 따라서 1일 1회 10분 정도씩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또 물건도 주고받을 수 있고 책도 뭐 이제 볼 수 있고 그런 건데 그 접견하면서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검사가 신청했습니다. 변호인을 만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지만 그 이외의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왜냐? 그 이유는 범죄 혐의가 일단 중대하고 또한 또 사건의 실체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사람과 만나서 말을 입을 맞추거나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검사가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한 최순실 측에서 항고했지만 그것도 기각됐어요. 따라서 현재 법원은 최순실 씨가 여전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권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변호인 외에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통화, 대통령과 최순실 씨 통화. 그거 하나 제가 좀 붙이고 싶은 말이 지금 570회, 6개월 동안 570회를 하고 또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 127회를 했다. 그래서 하루에 3차례꼴로 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저렇게 그 휴대폰 들고 잠들었으면 대통령도 그러면 하루에 3차례 하려면 휴대폰 들고 잠들었다.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최순실 씨가 10차례 통화했다는 것을 우리 전혀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570회를 6개월 동안 했다. 이것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윤전춘 씨 명의로 두 대를 그 대법원을 개설을 해서 하나는 박 대통령이 쓰고 하나는 최순실 씨가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신지를 보면은 청와대에서 발신한 게 있다. 이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저 휴대폰을 박근혜 대통령만 가지고 썼겠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윤전춘 씨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최순실 씨와 뭐 연락을 한 그런 것도 여기 좀 상당수 포함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정치인 시절에도 항상 그런 스타일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실장님. 어쨌든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10차례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는 건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번호하고 내용만 해서 570차례 그것만 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호 씨의 증언이 사실상 여기서는 역할을 또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제 중소상인들하고 국민 100여 명을 초청해서 규제개혁 토론을 열었는데 전국에 생중계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한 주류 제조업체 관계자가 막걸리를 건넸는데
상큼하군요. 그 품평에만 했다네요. 지금 황교안 대행이 할 건 TV쇼는 아닐 것 같습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